어제 정말 우려스럽고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및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모두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 자, 돈을 그렇게 풀고도 경제 성적이 이 지경이면 그야말로 구제불능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자, 우선 국내 유명인이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민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이 이어졌다. 자,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총체적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 말은 다름 아닌 2015년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재인 새정치민주대연합 대표가 첫 영수회담 당시 한 말입니다. 자, 지금도 문재인이 과연 4년 전처럼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대연합 대표의 발언이 더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경제 성장률은 2.3%, 2.9%, 3.3%로 꾸준히 상승했고, 자, 영수회담 직전인 2014년 신규 취업자는 무려 53만 3천 명이나 늘어나 외환 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 문재인 집권 이후 경제 성장률은 3.1%, 2.7%, 2.5%로 지속적으로 고꾸라지고 있는데요. 자,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뿌렸지만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9만 7천여 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문재인이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얼굴이 후끈거리고 그날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자, 본인의 과오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의 특성상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대표는 영수회담이 끝난 후에도 당 연석회의에서, 자,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일에 최고의 스펙을 쌓아도 비정규직 알바 말고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야말로 경제 실패가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연거푸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는데요.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급등으로 암담한 일자리라던 비정규직 알바마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주휴수당을 피하느라 하루 3, 4시간짜리 초단기 알바 쪼개기가 판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부자 또는 대기업을 위한 정당이라며 몰아세우고, 자기들은 엄청나게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 정권의 최대 피해자들은 다름 아닌 서민층,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2년간 극빈층의 월 평균 소득은 95만 9천 원에서 80만 3천 원으로 무려 16%나 줄었고, 특히 근로소득은 40%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직 최악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건데, 자, 내년 1월부터 50인에서 300인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더 처참하게 망가져 봐야 좌파 정권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좀 제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나라 수준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사고와 자연재해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져 정쟁의 도구로 마음껏 이용하고, 자, 이에 국민들은 반으로 딱 갈라져 국론이 분열되고 또 보상 차원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세월이 흘렀는데,
자, 이 사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또 세월호를 등에 업고 탄생한 이 정권은 해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자, 이런 점들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안전한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해양사고가 오히려 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침몰 사고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연보의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이 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현황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해양사고는 각각 2,582건과 2,671건으로 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유독 세월호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문재인이었는데요. 단식은 물론이거니와 틈만 나면 세월호를 거들먹거리면서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일부 좌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조져놓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문재인이 일시에 바꾸겠냐라고 반문하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나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양사고가 더 많아지는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가 해양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은 없이 오직 정치적으로 사고를 이용할 국리만 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도 그런 모습이 역력했는데 자, 본인 입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하면서 사고 5시간가량 뒤에야 구조팀을 급파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지요. 자, 그것도 한국에서 8,000km 이상 떨어져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걸리는 나라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정권들은 해양사고가 늘었음에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통계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에 해양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이지랄로 해명했다는데요. 차마 이 정권 애들이 물에 빠진다면 주둥아리만 둥둥 떠다닐 듯합니다. 자, 작년 1월 일본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피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요. 도쿄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과 유원지 등에서 주민이 참가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자, 그 이전인 2017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다음 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는 미사일 피격을 상정한 주민 대피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냐면요. 자, 일본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에 닥칠 위기를 철저히 대비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미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조차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호로 국가적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터질 가능성을 아는 상황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해난 사고에 우려가 있는 배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뒷돈을 받는 관피와 척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자, 초등학생 때부터 기초 수영을 배우도록 권장해서 해상 안전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주는데 정부가 도대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관광 유람선을 타고 국내외로 여행을 할 때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규칙을 제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숙지시켜 왔는지 자, 이런 기본기 없이 아무리 생쇼를 하고 생지랄을 떨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제발 좀 지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분수에 넘치게 국민들께 호소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에 호소해봤자 속이에 경일끼니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지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부처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한 게 그대로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른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있었고,
자, 그 이전에는 주영훈 청와대 경무처장이 경호처 무기제약 여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내부 고발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또한 며칠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통일부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공직사회 권력 누수가 심각해졌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위기의식을 청와대도 감지했는지 문재인은 5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의원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 이날 문재인은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인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과 그 소속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자, 그만큼 여권이 강의원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린 사례들 말고도 청와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이은 폭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기재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 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어쨌거나 청와대는 내상을 크게 입었었습니다. 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그 이후 청와대는 임종석 전 실장 후임자로 발탁된 노영민 비서실장을 필두로 공직사의 기강 잡기를 위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감찰과 보안 조치도 강화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본격적인 군기 잡기에 나설 무렵부터 정치권엔 공직사회 내부 제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유난히 제보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고급 정보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가 청와대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던 셈인데요. 이를 보도한 일요신문과 인터뷰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미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었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 지시로 인해 발생한 부처 내 문제를 털어놓더라. 자, 우리 당은 정권을 내준 후 야당의 소름을 톡톡히 겪었다. 자,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얻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조금씩 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런저런 제보들이 들어왔다. 자, 경험상 공직사회는 틀어막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 정부 중앙부처 한 고위 관료의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일요신문과 인터뷰한 중앙부처의 한 고위 관료는 현 정부는 처음부터 공무원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고쳐야 할 개혁 대상이자 적폐로 취급했다. 어공들은 점령군처럼 조직을 휘저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확실히 나뉘었다 하면서 소수 잘 나가는 공무원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말고도 보다 실체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부당하게 퇴출당했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전형직 관료들이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USB 파일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된 자료를 내부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기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훈 원장은 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으로 인해 도마에 오른 상태이죠. 이 재선 의원은 국정원 내 서훈 원장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들 중 일부가 서 원장의 개인 비리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편향 인사 등이 담긴 내용을 은밀히 보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놓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이 친문 인사들의 은밀한 비리를 흘리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는데,
자, 얼마 전 검찰 출신의 한국당 의원은 사석에서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메가톤급 비리가 최소한 5개 이상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직원들로부터 나온 제보도 있다는데요. 한국당의 한 의원은 통일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확인 중이다라며 아직 말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에서 감추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선 군장성 인사의 특정 지역 여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는 직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선 산하 예산 문제를 놓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업무에 관여한 직원 한 명이 조만간 양심 선언을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반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대한 이슈화하고 이를 내년 총선으로까지 연결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쨌든 공직사회 민심 이반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듯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공무원을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방자가 아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쓰레기 취급을 하고 틈만 나면 잡들이기나 했으니 공무원들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지난 역대 정부가 모두 그러했듯 실패한 정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어떤 길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에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며칠 전 헝가리 유람선 침몰 당시 김제동이 일본으로 놀러 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지요. 이번에 또 김제동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김제동의 2시간 강의에 무려 1,5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계획한 점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덕구의 한국당 구의원들은 즉각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 16%대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자체 수입으로는 구청 공무원의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이라며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 원을 주면서까지 강사를 모셔와야 하냐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참고로 KBS는 지난해 585억 원 영업 손실과 321억 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오늘 밤 김제동 프로그램의 출연료로 7억 원을 책정한 상태이지요. 이렇게 방송사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면서 특정 성향 연예인들의 배를 왜 불려주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다 떠나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김제동의 강의를 들을 가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김제동 강의를 계획한 대전 대덕구 관계자 여러분, 차라리 그 돈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쓰시면 어떨런지요.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